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막 국가 단위의 자산으로 되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앞으로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확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움직임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여전히 아직도 그 초창기인데 그 타이밍을 만약에 그런 과거 세 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논하는 게 사실 저는 오히려 좀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한번 여쭤볼게요. 아, 네, 좋습니다. 지금 가격이 이제 9천만 원까지 빠졌다가요. 네. 1억 원 또 뚫었다가 또 네. 조금 내려오고 네. 달러로 보면 한 6만 9천, 7만 천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네네.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려보는 시나리오 같은 게 있을까? 뭐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과거 세 번의 반감기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번 네 번째 반감기도 동일하게 대입해서 어느 시점이 고점이 될 거고 또 어느 시점은 빠질 거니까 뭐 그런 전략을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통은 있겠지만 반드시 성장한다. 그래서 지금은 계단식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고요. 조정이 오더라도 깊지 않을 거고 가더라도 길지 않을 거다.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더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1억 찍고 나서 8,800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었거든요. 8,800? 네, 8,900까지 업비트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김프가 10%가 넘었었어요. 와. 저는 그 연금저축 펀드 깨가지고 또 매수했습니다. 아, 연금저축 펀드 깼어요? 네. 그러면 그 세액공제도 어떻게 하셨어요? 세액공제 다 뱉어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네, 맞습니다. 근데 사실 뭐 그거 뭐 크진 않잖아요, 그죠? 수익률 큰가요? 그 총 금액이 그래도 작지는 않고요. 아, 15.4%잖아요. 아, 그 환급 뱉어낸 금액이 그래도 한 몇십만 원, 100만 원 가까이 되죠. 와, 이걸 깨고 하신 거예요? 네, 그래서 네, 그렇게 매수했고 그렇게 매수했다라는 건 이 자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또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이제 비트코인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네. 뭐 모르신다고 표현해도 아무튼 연금저축 펀드는 굉장히 노후를 위한 맞습니다. 최후의 보루 같은 걸로 많이 맞습니다. 인식이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깨고 그 도박성, 변동성 큰 비트코인은 어떠고 하면서 조금 더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우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이미 DC형으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ETF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계좌여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.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노후의 연금성 자산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네, 없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행을 했고 네, 그러고 있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프가 10%라고 그랬는데 네네. 그 10%는 너무 높잖아요. 너무 지금은 높습니다. 한 5% 아닌가요? 지금 한 6, 7%까지 낮아졌는데요.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웅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거 그냥 뭐 외환이 왔다 갔다 하기가 네. 쉽지 않다. 정부가 네. 이렇게 막아놔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 정도만 답변해도 사실 맞는데요. 네.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네.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김프는 한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해서 또는 투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고래 동공부 카페에서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만 그 도박 좋아하는 거 아니고 이건 원래 인간의 본성이다. 네. 근데 왜 굳이 한국만 김프가 이렇게 많이 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개인이 외국으로 그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 1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게 한 1점 몇 억이에요. 근데 이것도 최근에 늘어난 거고 원래는 더 훨씬 적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우선 10만 달러를 외국에 송금하기도 사실 그럴 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송금해서 외국 은행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 외국 은행으로 송금할 때 비용,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 비용, 그리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가져와서 차익 거래하는 비용,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비트라지라고 하거든요. 이 어떤 차익 거래를 싼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비싼 데다 파는 거를. 네. 그게 사실상 개인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금액도 작고 현실적으로 해외 은행 계좌 가진 사람 몇 명 없잖아요. 네. 불가능하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이 암호화폐 그 계좌 개설 자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사실상 그 외국에서 사와도 법인은 현금화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제 이런 차익 거래는 좀 자본 규모가 큰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애초에 원천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이렇게 이제 김프가 발생하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
원래 그 작년까지만 해도 김프가 한 2~3% 정도였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개인적으로는 그 올해 이제 미국에서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우리나라에서 거래 막으면서 제가 봤을 때 그 수요가 국내 거래소로 몰린 것 같다. 그래서 김프가 비정상적으로 10에서 12%까지 꼈던 것 같아요. 그렇게. 네, 그럼 만약에 막 삼성증권이나 네. 뭐 토스증권이나 이런 데서 네. 비트코인 ETF 미국 주식 사듯이 살 수 있으면 네. 김프가 좀 빠지겠네요. 12%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옛날에 진짜 그 2017년 진짜 도박장일 때 그때는 진짜 김프 20%까지 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봐서 사실 심리적으로 그래 12%여도 살 수 있었어요. 근데 사실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. 같은 물건인데 그렇죠. 그것도 이게 물류비가 없는 물건인데 가격이 10%가 난다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와. 그건 한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제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와 근데 만약에 김프값을 뺐으면 8천만 원이네요. 거의. 네. 와. 근데 김프가 10%가 꼈는데도 8,800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와.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제 선량하게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. 네, 어떤 잘못된 정부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뒤처진 정부 정책 때문에 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1억 근방인데 네,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제가 지난주에 월급 받았거든요. 그래서 1억에 또 매수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?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원하는 목표 수량은 작년에 이미 다 모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큰 금액을 들여서 매수를 할 돈이 없어요. 제가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반감기 전까지 최대한 모았다면 이제 적립식으로는 그냥 다음 반감기까지 계속 모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2024년 이번 4월 다음 달이 이제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반감기는 대략 만 4년 이후에 21만 번째 블록마다 반감기가 되니까 그래서 2028년 정도가 될 텐데 저는 그 어떤 자산이 그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는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생일대 한 번 오는 기회라 생각하는데 그 지금이 그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. 야. 이제 시작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앞으로 4년, 5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연기금이든 국가든 아니면 뭐 기업이든 이제 비트코인 보유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거를 어설프게 타이밍을 재면서 놓치는 것보다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그냥 진득하게 그 과정을 다 보면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자꾸 평범하다고 하시는데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하락장이 그렇게까지 한 거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네. 그러면 과거 3번의 사이클은 네. 그 반감기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뭐 12개월 반감기 효과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지속되고 네네. 그 후에는 이제 하락이 온다고 하잖아요. 네네. 폭락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막 한 70~80% 뭐 많게는 90%까지도 빠지잖아요. 네. 그게 올 수도 있잖아요. 올 수도 있는데 네.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지난 3번의 반감기 패턴을 가지고 사실 4번째 반감기를 전망하는 게 저는 그냥 너무 진부한 편인데 사이드 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요?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가 달라졌는데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, 중학교에서 고등학교,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만 넘어가도 사람 자체가 바뀌잖아요. 물론 그 기질이 바뀌진 않지만 2차 성징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막 국가 단위의 자산으로 되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결국엔 비트코인의 가치를 갖는 것들은 공급 대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. 근데 그게 앞으로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확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정말 그 암호화폐 VC들이나 개인들, 고래들이 그 움직임을 주도했었는데 이제 움직임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여전히 아직도 그 초창기인데 네. 그 타이밍을 만약에 그런 과거 3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논하는 게 사실 저는 오히려 좀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대신에 뭐 이제 정말 시장에 비트코인 어떤 공급량이 유통량이 늘어날 만한 이벤트 예를 들면 뭐 그 사토시 나카모토 또는 그 시절의 코인들이 막 대량으로 이제 매도가 된다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예측을 하더라도 그게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사실은 가격이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면 감사하다 생각해서 매수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꾸준히 매수하면 되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런 건 어떠세요? 뭐 그 물량이 네. 오긴 해서 뭐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데 네네. 약간 이제 절충을 하는 거죠. 이게 80%와 네네. 많이 빠지지 않는 네네. 뭐 예를 들면 10몇 프로 빠지는 지금과 같은 네. 요 사이에서 한 40~50% 빠질 수는 있다. 변동성이 근데 40~50%면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요. 근데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지금 홍콩도 앞두고 있고 그 외 작은 나라들에서도 승인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
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수요들이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현물 ETF를 매수하는 기업들은 장기간 보유할 움직임이라고 전 보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50%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0% 정도 범위는 그래도 주식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.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움직이면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그러네요. 한 30% 빠진다고 하면 네. 뭐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뭐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안 팔고 그냥 사는 거죠. 계속 뭐 네. 그리고 사실 심플하지. 이 사업하는 분들 말고 개인이 그 적립식으로 사실 투자해도 사실 모자르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직장인이 저도 대기업을 다니지만 한 달에 200만 원 가처분 소송 내기 진짜 어렵거든요.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목돈에 도움이 없다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씩 그냥 꾸준히 모으기에도 사실 바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이게 물론 이제 맞출 수 있다면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또 적립식으로 또 장기간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수익률은 더 낮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다음 반감기가 28년 4월이잖아요.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산다.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던 물량은 이미 다 사실 모아놨다. 근데 지금 아예 없는 분들이라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그렇군요. 자꾸 막 떨어지는 거 기다리시는데 없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1억이고 막 전고점 돌파하고 막 이러니까 좀 떨어지면 사야지 그래서 그런 심리가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근데 제가 실제로 거의 뭐 지금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봤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. 그냥 제가 사실 그 타이밍은 못 맞췄지만 그래도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많이 떨어지면 사실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대신에 이게 가치가 있고 장기간 우상향한다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한 개 모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개도 아니고 0.5개 0.1개까지 나오더라고요. 0.1개도 뭐 이론상으로 장기간 투자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돈이 될 거다 생각하죠. 그럼 한 20년 기다리면 얼마 정도 될까요? 뭐 20년 뒤에 정확하게 화폐 발행량이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게요. 그냥 실질 인플레이션이 연단위 8%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국가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또는 개인들 중에서도 기존의 전통자산 투자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 전 보수적으로 연 20%를 잡았을 때 한 0.5개 비트코인 5천만 원 정도만 사두면 20년 뒤에 한 개인 한 가정이 돈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. 연 20% 복리하면 대충 한 20억 좀 넘을 거예요. 30억 될 텐데 그 정도면 1BTC가요? 0.5BTC. 0.5BTC가요? 5천만 원을 20% 복리로 그렇게 아마 하면 대충 그 정도 나올 겁니다. 20년 정도 하면은 그래서 2,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1억이면은 그 이상이 되겠죠. 그래서 개인이나 한 가정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는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충분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8년 그때 이제 반감기 오면 그때는 파실 거예요? 저 같은 경우는 목표란 금액, 그러니까 목표란 개수를 이미 사실 다 모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애초에 그 우량 주식과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제 계획이 뭐였냐면 10년 동안은 비트코인과 주식을 모은다. 그리고 10년 동안은 월급을 가지고 100% 소비한다. 그럼 20년 뒤에 그 20년 동안 모아고 안 팔았던 걸 가지고 소비하면서 산다가 저의 계획이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8년 정도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섹터의 주식들 또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쓸 것 같아요. 네. 아유, 그렇군요.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10년의 그런 플랜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그때 제가 부동산이 아닌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을 선택했었던 게 저도 입사하고 나서 남들이 이제 다 대기업 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잘 모르고 이제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, 그 당시 정말 최고였거든요.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된다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을 좀 관찰을 했었어요. 근데 대부분 다 부동산을 이제 추천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강남에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어떤 부장님이나 팀장이
사장님의 삶의 질을 보니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. 제 기준으로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하면 와 대박 부자 이렇게 하는데 실상 막상 또 그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진짜로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 발생시킨 가치를 어디에 저장하는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 주식이랑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힘들지만 이제 꾸준히 한 장기 부동산 투자하듯이 모아 나가고 부동산도 우리가 대출 받아서 투자하잖아요.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클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점일 때 또 부동산 투자처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면 이 금융자산 투자만 가지고 부동산을 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그때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건데 지금 보니까 10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도 맞아요. 그때 당시에 제 선택이 맞게 된 것 같아요. 지금 기준으로. 네. 야 그렇구나. 참 그렇게 어린 나이 그런 걸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뚫어내야 되는 건데. 네,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게 저 엄마 아빠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줄 돈이 없었어요. 네, 그러니까 제 손으로 제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. 네. 못했어요. 하고 싶었는데. 네,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결실을 얻으셨네요. 지금 기준으로는 뭐 제 스스로는 만족합니다.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부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월급만 가지고 또 제가 어머니께 용돈까지 드리면서 또 제 월급으로 이렇게 꾸려냈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자산을 좀 이제 갖게 되면요. 네. 회사 다닐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나요? 근데 제가 그 이제 로또 당첨되면 망한다고 하잖아요.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. 그 막 로또 이제 갑자기 1등 당첨되신 분들이 약간 이렇게 막 씀씀이도 해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인생이 안 좋게 된다 이런 우리가 그 복권 1등 당첨되면 맞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걸 모으는 데까지 너무 힘들었고 또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해이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사실 솔직히 생각이 먼저 들고 대신에 이제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꿈을 못 꿨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아무런 사실 재능도 없고 뭐 재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했던 건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저 솔직히 부자는 아니거든요.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또 결혼도 안 했고 미혼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떤 불확실성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용기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진 않고 열심히는 계속 살아야겠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내가 꿈꿔왔던 것들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에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그 회사 동료 가운데 공연님의 이런 변화들을 좀 목격해온 분들이 있어요? 지금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제가 주변에 알리지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좀 채널 큰데 나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 주변에 한두 명 정도. 그럼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되게 좀 놀라우실 것 같은데요. 색다르고. 뭐 그렇죠.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뭐 저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 짧은 기간이라고 표현할게요. 제 기준엔 길었지만 이렇게 또 너무 확확 성장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사실 반대를 많이 했어요. 회사 생활에 집중해야지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이나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게 얼마나 그게 가겠냐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이.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솔직히 이거 실제로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해서 돈을 번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들어간 인풋이 너무 많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었어요.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다 부동산에 매몰되는 것보다 글로벌로 또 유망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미국 주식이나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그리고 이걸 주변에 이야기하고 알리는 게 저는 모두가 부동산을 꿈꾸는 것보다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했었고 그런 마음을 갖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은 다들 좋게 평가하시죠. 혹시 회사를 뭐 그만두실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? 사실 모든 직장인들은 사직서를 다 마음에 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세상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제 주변이나 또는 사회 작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사실 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태로는. 네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그럴 게 사실 근데 다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. 네.
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지나 뭐 비전이나 이런 게 더해져서 네.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? 네, 그래서 저같이 진짜 무일푼인 청년이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고, 저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고 왜 이렇게 예민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왜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 되는데 네. 왜 예민하게 책임 소지를 따지고 또 이런 잘잘못을 따지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비생산적인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걸 보면서 저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고민해봤는데 결국엔 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돈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갖춰지면 그렇죠. 다시 그런 데 있어서도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사회가 더 번창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이게 다 경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저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네.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했을 때 네. 이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네. 지금 제 주변에 저희 팀원들도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 저희 부장님도 며칠 전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봉현 씨 사실 작년에 저랑 같이 출장 간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제가 같이 가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와 과장님 말 듣고 샀잖아. 근데 지금 팔어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9천만 원 갔을 때. 그래서 제가 팔지 마시라고. 5년 더 두고 계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선구자시네. 네,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팀 분위기도 참 좋고 네, 그런 거 보면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참 경제적인 부분이 진짜 알게 모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.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나오기까지 교육받는 게 좀 약한 것 같고 솔직히 네, 없죠 거의 경쟁만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떤 자산이 주류에 편입되는 걸 보는 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네. 그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요. 네.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묻더라고요.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알린 거냐. 보통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가 투자한다라는 걸 숨기는 게 사실 더 미덕이고 투자한 걸 알렸을 때 사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.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무시당해요. 바보라고. 오르면 뭐 한턱 쏘라고. 그러니까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전도하고 제가 사내 강연까지 했거든요. 8회에 걸쳐서. 그래요? 8회에 걸쳐서 했는데 4번 할 때 FTX 터져가지고 완전히 저 그때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.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마지막 총 8회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날 2,2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진짜요? 그때 수강생들을 데리고 제가 몇 명 없었어요. 정말 극소수였는데 진짜 이거 망한 거 아니다. 걱정하지 마라. 사도 된다. 나 샀다. 그래서 제가 주변에 비트코인 개수를 공개한 게 나 이만큼 샀다라는 걸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지.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제 동료들 정말 착하거든요. 정말 성실하고. 근데 이 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씨름하는 게 그 같은 동료로서 나랑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만 잘 되는 게 약간 미안한 생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같이 잘 되려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또 블로그나 이런 게 잘 됐거든요. 유튜브나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나누는 게 맞다. 네, 옳은 행동을 했다 생각합니다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